마라넬로에서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막심 마르티네즈입니다. 그는 마라넬로에서 배터리 책임자입니다. 전기 에너지 관리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는 최근 2026년 3월에 합류해서 포뮬러 1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뮬러 세계에서 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메르세데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마라넬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4월 레이스 전 휴식 기간 동안 페라리가 어떤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그랑프리는 5월 초에 열릴 예정이고 FIA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맥라렌이 마이애미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라넬로 코르시 부소의 복도에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는데 겉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심 마르티네즈로 젊은 엔지니어이며 포뮬러 2 닛산 팀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후 2026년 3월에 마라넬로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메르세데스에서의 경험도 눈에 띕니다. 바로 파워트레인 및 파워 유닛 퍼포먼스 엔지니어 부서에서 일했으며 이것이 그의 공식 직함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따로 있습니다. 페라리는 그가 전기를 다룬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명확한 전략의 확인입니다. 몇 주 전 포뮬러 2의 창립자인 알레한드로 아각은 토토 볼프가 전기 카테고리에서 쌓은 지식을 포뮬러 1에 도입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선택이 브릭소스의 결과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페라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하고 이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페라리의 067-6 엔진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에 비해 약 25에서 30마력 정도 뒤처집니다. 최대 출력 구간, 즉 직선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 페라리도 잘 방어합니다. 중간 출력 구간에서는 저회전에서 토크 곡선이 넉넉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어쩌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크의 일부는 더 높은 회전수로 옮겨져야 슈퍼 클리핑 상황에서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약 10마력 정도가 의도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더 큰 공기역학적 이점을 노린 선택이었습니다. 엔진은 매우 뜨겁게 작동하며 페라리에서는 방열 부품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터보는 다른 것들에 비해 약간 더 작고 모든 것이 경량화와 공기저항 감소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일관된 철학이지만 순수한 출력 면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페라리가 마이애미에 가져갈 마카레나 윙은 몬자에서도 테스트할 예정인데 최고 속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윙만으로 격차를 완전히 좁힐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도약은 파워 유닛에서 나와야 하며 바로 여기서 어두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FIA의 데이터 수집 기간이 마이애미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페라리는 이미 모나코부터 추가 개발 기회를 얻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최근 논의 중인 규정 변경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없다면 캐나다에서 페라리의 두 번째 엔진을 도입하고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 자유 연습 세션에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두오의 결과물인 솔루션을 적용한 세 번째 사양이 더 나중에 데뷔할 예정이며 이 아두오는 7월 19일부터 스파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전기차 분야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이 진화를 가속화하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페라리는 안토넬리와 러셀이 순위에서 치고 나가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방향을 바꿀 순간이며 포뮬러 1에서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뮬러 1의 모든 기술자들에게는 포뮬러에 투자하고 바로 전기차 분야에서 온 엔지니어들을 포뮬러 1 세계로 데려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내연 기관과 전기 모터의 비율이 50대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 분야에도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페라리는 이 분야에 투자하면서 맥심 마르티네즈라는 엔지니어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포뮬러 2의 닛산에서 왔고 과거에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에게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메르세데스는 페라리보다 포뮬러 2에서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시즌 초반에 이 점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포뮬러 1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그 전쟁은 트랙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새로운 기술 규정이 도입되면서 10년 동안 연료 사용량을 제한했던 100kg/시간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완전히 다른 기준이 도입되었는데 시간당 3000메가줄로 에너지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각 연료마다 고유의 에너지 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너지 밀도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하면 엔진은 부피상 더 적게 소비하게 되고 그만큼 차량은 더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혼합물이 덜 밀도가 높으면 더 많이 주입할 수 있지만 연료 탱크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공학적인 문제이기 이전의 화학적인 균형의 문제이며 연료 공급업체들은 이제 엔진 제조사만큼이나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쉘은 페라리와 함께 이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한 규제 동결이 폐지된 이후부터입니다.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쉘의 과학 책임자인 발레리아 로레티는 4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플랜 A, B, C를 세우고 위험이 크지만 잠재력이 엄청난 영역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운 목표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연료를 찾아 적은 리터만 싣고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킬로그램이 중요하며 예선에서는 폴 포지션과 2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쉘은 매 레이스 주말마다 팀의 차고에 물리적으로 통합된 화학 실험실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외부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존재입니다. 팀은 단 한 번의 주말 동안 연료와 오일을 포함해 150개가 넘는 샘플을 분석하며 시즌 전체에 걸쳐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샘플은 드럼통과 펌핑 시스템 그리고 각 세션 전에 바로 싱글 시터의 연료 탱크에서 채취됩니다. 오일 잔여물이나 취급 중 불순물의 아주 미세한 오염조차도 FIA의 검사에서 감지될 수 있으며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 분석은 혈액 검사와 비슷하게 작동하며 파워 유닛 시동 전후에 추출한 샘플에서 중금속 농도를 측정합니다. 쉘 엔지니어들은 아무것도 분해하지 않고도 내부 마모의 초기 신호를 식별합니다. 각 세션이 끝난 후 10에서 20분 이내의 보고서가 페라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파워 유닛의 수명이 제한된 챔피언십에서 고장을 예방하는 것은 페널티, 리타이어, 그리고 잃어버린 포인트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연간 3개의 엔진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피렐리에게 있어 서킷은 단순히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존재하는 가장 빠르고 정밀한 실험실입니다. 각 세션은 실험실에서는 재현할 수 없는 극한의 조건에서 실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이 전 세계 시장을 위한 연료의 연구 개발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포뮬러1은 몇 달 만에 원래라면 수년이 걸릴 개발 사이클을 압축해냅니다. 한편 이 모든 화학적 변화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 장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이중 센서는 단일 장치로 대체되며 이는 앵그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오차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에 불과합니다. 니콜라스 손파시스는 이 정밀도를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약 400kW의 출력을 내는 파워 유닛에서 1%의 측정 오차는 4kW에 해당하며 이는 한 바퀴당 0.05에서 0.08초 차이로 포뮬러1에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연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의 상황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르클레르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고 조 클리어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밀턴은 머신에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라운드 이펙트 머신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샤를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조 클리어는 자신의 드라이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 클리어는 드라이버 시장의 모든 것을 다시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페라리 내부를 지켜본 사람도 있고 그 역학과 메커니즘 그리고 매일의 긴장감을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크 클리어가 말할 때는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피터 윈슨과의 긴 대화에서 페라리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널리 퍼진 비관론과는 확실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출발점은 해밀턴입니다. 클리어는 2025년에 일어난 일을 단순하게 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바꾸면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팀의 DNA 그리고 차의 DNA까지도 달라집니다. 첫 해는 힘들었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1년간의 경험이 쌓였고 관계도 구축되었으며 이미 차량 개발에 자신의 기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이제 또 다른 드라이버입니다. 그는 르클레르와 보조를 맞추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즐거움을 느끼고 차를 신뢰할 때 정말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클리어는 메르세데스와의 중요한 격차를 숨기지 않지만 이미 끝난 챔피언십이라는 생각은 거부합니다. 이번 시즌은 평범한 시즌이 아닐 것입니다. 1년에 0.2에서 0.3초를 찾는 그런 시즌이 아니죠. 어떤 차량들은 1초,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과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파워 유닛으로 인해 서열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까지 말이죠.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고 메르세데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 클리어는 이것을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페라리는 경기 초반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출발이 좋지 않았던 것은 메르세데스에게는 늘 있는 일입니다. 페라리도 마찬가지지만 페라리는 더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이 규정 하에서는 트래픽에 갇히는 쪽이 에너지와 페이스 면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맑은 공기 속에서 달리는 드라이버가 레이스의 리듬을 주도하죠. 이것이 바로 페라리가 신호등이 꺼질 때까지 메르세데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마라넬로에서 22년을 보낸 프란체스코 치가리니는 생각하게 만드는 수치로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2026년 첫 3경기에서 페라리는 90점을 획득했는데 이는 2025년 첫 3경기에서 얻은 35점과 비교됩니다. 3번의 세위, 챔피언십에서 2번째로 강한 팀 맥라렌의 44점, 레드불의 74점 앞서 있습니다. 자는 반쯤 차 있습니다. 혹은 반쯤 비어 있을 수도 있죠. 치가리니에게는 답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추세가 반전되고 있으니 자는 반쯤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넬로에서 내린 기술적 선택들,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 아닌 독창적인 해법들은 혁신에 대한 의지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서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대체자를 찾는 건 의미가 없고 리더십 교체보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패독의 배경에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막스 페르스타펜이 2027년에 그리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레드불과의 계약 해지 조항은 네덜란드인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1위나 2위에 있지 않을 경우 발동됩니다. 여름이 오면 말이죠. 현재 레드불의 상황을 보면 레드불 RB22는 과체중이고 업그레이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기술 리더십도 혼란스럽고 이런 시나리오가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탑팀의 시트가 모두 장기 계약으로 이미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페라리, 맥라렌 아무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가설은 베르스타펜 역시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WEC, 즉 내구 레이스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쪽에 더 집중하면서 포뮬러 1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르스타펜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레드불은 그런 경우 유스팀에서 선수를 뽑을 겁니다. 하비드 림블라드가 1군 즉 메인팀으로 승격될 수 있죠. 레이싱 불스에서는 내년에 레드불에서 이삭 아자르와 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아직 가정일 뿐이지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시즌입니다. 규정도 트랙 위에 밸런스도 계약도 아무것도 정말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계속해서 내면의 자신감을 찾아 한계를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계속 찾아내고 그런 루이스 해밀턴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이애미 이후로 최소한 2번째로 강한 팀이 되기 위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죠. 조 클리어의 말도 맞습니다. 챔피언십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밸런스가 앞으로도 같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12월이 되면 더 많이 발전한 팀도 있고 덜 발전한 팀도 있겠지만 경기력의 밸런스는 변할 것이고 메르세데스가 항상 다른 팀들보다 그렇게 큰 우위를 점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압축비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엔진 제조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2014년과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릅니다. 메르세데스가 하이브리드 시대의 지배를 시작하며 독주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올해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진 않을 것입니다. 맥라렌도 주목해야 합니다. 맥라렌은 분명히 경쟁자들에 비해 더 많은 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너무 많은 리타이어도 있었으며 엔진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맥라렌은 3번의 레이스, 3번의 주말을 완전히 다르게 치렀고 그 상황이 명확해진 것은 오직 스즈카에서였습니다. 지금 맥라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진짜로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완전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피아스트리가 그리드랩에서 사고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두 드라이버 모두 파워 유닛과 메르세데스의 전기적 블랙아웃으로 결승전에 리타이어했습니다. 진짜로 해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주말은 일본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맥라렌 MCL42 정상에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겉으로만 보면 에어로다이내믹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맥라렌은 스즈카의 에어로다이내믹 업데이트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진전은 완전히 다른 3가지 요인에서 비롯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워킹에서는 규정상 최소 중량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더 가벼운 차량은 가속이 더 잘 되고 관성이 적어 방향 전환이 더 쉽고 중요한 순간에 앞 타이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전체 출력의 50%가 오직 MGU-K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한 랩당 9메가줄까지 에너지를 회수했고 스즈카에서는 7메가줄이었는데 가속의 질이 더 깔끔하고 더 연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즈카의 새 아스팔트도 한몫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 타이어의 그레이닝, 즉 표면 마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전 경기들에서 성능을 떨어뜨리고 차량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즌 기록들이 실제 흐름을 확인시켜줍니다. 같은 파워 유닛을 사용하는 메르세데스와의 킬로미터당 격차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비교는 순수합니다. 호주에서는 킬로미터당 0.172초였던 격차가 스즈카에서는 0.033초로 줄었습니다. 경기에서 피아스트리는 러셀과 르클레르와 거의 동일한 평균 페이스로 2위를 차지했죠. 마침내 선두 그룹에 합류한 차량이지만 아직 절대적인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의도상으로는요, 맥라렌 MCL40의 올 시즌 첫 번째 진정한 에어로다이내믹 패키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드래그를 줄이고 다운포스를 높이며 밸런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 도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번이 맥라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잘 준비된 버전이라고 설명하며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사이의 케미스트리를 강조합니다. 잘 맞아떨어지고 피드백도 명확하며 개발 방향도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같은 파워 유닛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교가 이제는 셰시와 공기역학 쪽으로도 옮겨갈 것입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맥라렌은 최근 몇 년간 엔진보다는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한편 피렐리는 마이애미와 몬트리올에서 사용할 타이어 컴파운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주말 모두에서 가장 부드러운 범위인 C3, C4, C5가 제공됩니다. 마이애미에서는 아스팔트가 매끄럽고 높은 기온 때문에 주로 열에 의한 마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마모는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경기 초반에는 2명의 올림픽 선수가 유리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이전 대회들보다 일정이 앞당겨진 덕분에 날씨 변수로 인해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독에서는 현실적인 스포츠 소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발표에 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인도 스포츠부 장관 만수크 만다비아는 2017년에 인도 그랑프리가 열릴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부다 인터내셔널 서킷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포뮬러 1이 개최됐던 그 트랙에서 말이죠. 단호한 발언이었고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포뮬러 1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분명했지만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2027년 역시 가능성이 낮으며 인도는 관심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많은 것이 타협과 앞으로 몇 달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인도가 정치적 의지를 실제 서명된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모든 내용이고 곧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